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최인서입니다. 먼저 이런 그 기회를 주신 학교 측에 학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교롭게 제가 지금 얘기 들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컴공과를 포함해서 공대 전체 학부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늘 날짜가 좀 굉장히 공교롭죠. 왜냐하면 뭐 보통 여성분들은 바둑을 잘 안 두시기 때문에 바둑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는 워낙 그 일반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하고 그 대결을 펼쳤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세돌 그 구단이 석패를 했죠. 1대 4로. 그래서 어제 바로 경기가 마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남겨줬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제 처음에 인트로 장표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이 장표는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작년에 한 가을쯤 제가 또 다른 학교 이렇게 강연할 일이 있어서 그때 사실은 준비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마침 학부생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인트로 자료를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조금 좀 졸지 않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급격하게 주로 이제 미국발로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형태로 이 SF나 아니면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거에 대한 영화들이 정말로 매시브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공상과학적이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사이언스에 기반한 그런 팩트 베이스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나온 그 몇 가지 중요한 그 이렇게 선언적인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쿼테이션을 따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터스텔라는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이제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이죠. 실제로 타임머신은 아니지만 블랙홀 근처를 갔다 오면 상대성 원리에서 서로 돌아가는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니까 훨씬 나이가 젊어져 보이는 이런 현상을 사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거는 이 중력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요?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무려 110년 전에 예언했던 중력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비트론, 그래비티 웨이브. 그래서 중력파를 이론적으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측정이 된 거죠. 측정이 돼서 그게 사실임이 판명이 난 바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런 중력파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인터스텔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블랙홀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자기의 딸하고 대화를 하죠. 시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그래서 중력파는 유일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차원을 넘나드는 유일한 그 웨이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시간처럼 차원을 넘나드는 유일한 건 중력이죠. 이런 그 워딩들이 나와요.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나옵니다. 또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조화시키려면 더 많은 데이터, 블랙홀 안을 봐야 하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이 이론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양자역학파하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가 서로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두 개로 이렇게 양대축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하모나이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사람들이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얼티미틀리는 그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되면 그때는 이제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꿈꾸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영화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번에 알파고의 사건에 가장 근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뭐 그 약간 19금 형태의 영화이긴 하지만 그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고 뭐 로봇을 좋아하고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보셨을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밀 연구소에서 그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같은 사람이죠. 천재 개발자 네이튼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름을 에이바라고 붙입니다. 물론 로봇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워딩들을 잠깐 보면 AI가 감정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아나 뭐 이런 얘기들이 워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가만 복귀해 보면 이번에 바둑 알파고가 둘 때도 이런 비슷한 해설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왜 잘 두다가 왜 갑자기 엉뚱한 수를 두지? 그래서 이게 연기인지 이게 아니면 진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테스트해서 뭔가 혼란을 빠뜨리는 건지 해설자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저희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이런 트릭을 쓸 수가 있느냐, 상대방하고 심리전을 펼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겠죠. 그런 심리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그 얘기들이 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얘가 감정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인간도 교육이나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 이제 학습되어지는 거죠. 이제 학습되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알파고도 대표적인 것이지만 처음에 알파고의 알고리즘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IQ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 알고리즘이 점점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강화학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딥러닝을 쓴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얘가 IQ가 갑자기 한 200짜리가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람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인지 능력이 무지하게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인지 능력이 이제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뭐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화두를 던졌고 또 요즘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언젠가는 AI들이 인간을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화석을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날이 올 거다. 아주 끔찍한 얘기죠. 이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디스토피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묘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 발달하면 오히려 사람이 무능하게 되고 뭐 일자리 다 뺏기고 결국 그래서 인류 자체가 화석으로 남고 오히려 로봇의 세상이 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로봇 간의 그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걸 튜링 테스트라고 이제 보통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뭐 베이에리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그런 영화 첨단 영화 그런 굉장히 대중성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면서도 대중성 있게 영화를 만들고 또 그걸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이번 알파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대중성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대회가 열렸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치 외국에서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저희는 그만큼 그런 기술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가, 이 루시라는 영화도, 그 감독이 룩베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 제5 원소라는 것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이 사람이, 레옹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든 그 루시라는 영화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등장해서, 관객들을 많이 모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하여튼 약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리미틀리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약물에 의해서 인간의 그 뇌세포의 활성화가 극대화되면서 갑자기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루시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우리 뇌 안에 그 capability는 다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약에 의해서 활성화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capability는 갖고 있다. 이거를 누군가 그 트리거링 해주는 약물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capability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런 거, 존재라는 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영원한 존재가 되면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존재도 영원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이렇게 자기의 마인드를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루시의 역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영화입니다. 이게 남자 버전입니다.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이고요. 이게 다 최근 2, 3년 사이에 다 나온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조니 뎁이 나와서 그런 트랜센던스, 초월하다는 뜻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디지타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거를 양자 프로세서로 구성된 그 슈퍼컴퓨터에 업로드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무한 그 삶을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각력 있는 기계는 온라인이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창조했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늘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인트로로 따지면 이미테이션 게임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여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그 셜록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화두를 끌었고 이제 내용 자체는 뭐 널리 알려진 그 알란 튜링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성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의 기본 펀더멘탈을 만들었고 실제로 프로토타입 그림에 나온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애니그마라는 해독장치,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해독장치를 만들었죠. 그 당시.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분이 이제 그 게이라는 걸로 판명이 나서 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 본의 아니게 결국 이제 자살로 마감을 한 그런 불행한 사례입니다만 어쨌거나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마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 튜링 어워드라는 것이 있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업계에서 그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남기는 분들에게 튜링 어워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 영화들이 이렇게 대중성 있게 나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은연중에 그런 거를 좀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모든 것을. 그래서 로봇에 대한 윤리 얘기도 나오고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그게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SF적인 그 블랙홀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인간의 그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인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시처럼 무한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볼 때 되면 이게 과연 인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도 굉장히 그 퀘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일하고 있는 그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고요. 주로 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유선, 무선 그리고 IPTV, BTV로 알려져 있는 IPTV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CT의 글로벌 경쟁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캠프로 돼 있는데 제일 위에 나온 것처럼 이게 통신사 캠프가 있습니다. 통신사 캠프들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KTU 플러스, 또 미국의 AT&T, 버라이전, 스프린트, T모바일, 그다음에 일본의 도코모, KDDI,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각 나라별로 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주도를 해왔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오른쪽 아래 플랫폼 플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안드로이드로 대표되는 구글,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그래서 요 네 개 회사의 그 리더십이 이 플랫폼 쪽에서 아주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킬러 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소비자의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오우닝 한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소비자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오우닝하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자기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위해서 더더욱 자기네 세력을 넓혀가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왼쪽에 디바이스 벤더들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디바이스 벤더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플레이를 다 하는 거죠. 디바이스 벤더 플레이어를도 하면서 플랫폼 플레이도 하는 거죠. 반면에 왼쪽에 주로 써 있는 회사들은 주로 디바이스 온리로 플레이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삼성과 L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뭐 많습니다. 일본 소니 이렇게 있어서 거기는 조금 더 하드웨어 센트릭하게 지금까지는 플레이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갤럭시 모델 새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드웨어적인 사양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 하드웨어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주는 밸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아주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와서 한국의 그 하드웨어 중심의 단말기를 만들던 제조업체들이 약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드웨어 센트릭을 기본이거니와 거기에 OS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쪽으로 진화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단말기를 제조사들로부터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실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고속의 초고속의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니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으로 해서 경쟁에 의해서 이제 덤파이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밴드위드스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도 디바이스 매니팩처랑 똑같이 그런 데서 한계를 느끼고 그 이상의 어떤 플랫폼 서비스 플레이어로 진화 발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헬스케어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또 최근 들어와서 IoT, 그 다음에 그 IPTV 중에서도 모바일 IPTV 단말기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속속들이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 의해서. 다만 이제 아직 규모의 경제에 달하기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친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트너에서 최근에 발표한 좀 복잡한 그 장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그 널리지가 좀 많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복잡한 장표라서 제가 간단히만 넘어가면, 가트너는 이제 아시다시피 해마다 이런 메가 트렌드들을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자기네들이 리서치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3개의 테마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3개의 테마 안에 10개의 기술 트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메쉬라는 거고, 그림으로 보면 피라미드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 오른쪽, 그 다음에 뉴 IT 리얼리티 왼쪽,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짝만 보면, 디지털 메쉬는 여러 개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포함해서 타블렛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집에 뭐 셋탑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카에,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이제 전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거 AVN이라고 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런 디바이스하고 심리스하게 서로 연동하는 그런 것이 주로 큰 하나의 트렌드 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앰비언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 해서 앱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친 익스피리언스를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설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거기서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베이스로 되고 또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상황, 우리가 보통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용어를 좀 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를 주변으로 해서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실시간적으로 감지를 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컨텐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앰비언트화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여기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3D 프린팅은 좀 독립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3D 프린팅 머티리얼이 지금 잉크젯 프린터처럼 그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렇게 실제로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D 프린팅은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인더스트리 즉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고 그 다음이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회사라든지 큰 제조업체들은 3D 프린터 뭐 집에 있는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뭐 수억 원대의 3D 프린터 진짜 스케일이 큰 그런 걸 가져다가 자기네가 신제품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설계할 때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3D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프로토타이핑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주로 뭐로 하냐면 그 진흙 가지고 해요. 머드,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3D 프린터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프린팅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프린팅 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짧으면 2시간, 길게는 뭐 6시간에서 뭐 12시간까지 걸리는 사이즈에 따라 틀린데, 그거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CES에서도 많은 3D 프린팅 업체들이 전문가용 3D 프린터를 전시를 했는데, 뭐, 진짜 속도가 기존보다도 한 10배 이상 빨라진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내려온 그런 3D 프린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신은 information of everything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정보의 생산, 소비, 전송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스마트화되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얘기됐지만 머신 러닝,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처럼 오토노머스한 에이전트나 thing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술 트렌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4개는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시스템 아키텍처라 해서 지금 이번에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CPU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분산 컴퓨팅을 했다면 지금 뭐 GPU도 기본이거니와 여기 이번에도 알파고에도 GPU가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엑셀레이터 같은 걸 주기 위해서 FPGA라는 별도의 또 반도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FPGA 업체들이 원래는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ASIC이라는 걸 만들기 이전에 똑같이 이제 시험용으로 프로토타이핑용으로 보통 많이 쓰는 반도체 플랫폼인데 초기에는 예전에는 이게 전문가들만 주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제너럴 퍼포즈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PGA가 있고 그다음에 메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아키텍처 IoT 플랫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밸류체인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체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밸류체인도 진화 발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직업의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박스 하나가 하나의 큰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왼쪽에 부품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품, 디바이스니까 세트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이니까 인프라고, 시큐리티 보안 영역,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인프라 말고 우리 전산 장비 같은 IT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나 인터넷 같은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쪽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IoT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컴포넌트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밑에 이제 박스들로 표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제일 밑에 보면 이 각각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는지를 간단하게 서술을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보나마나 5년이나 10년 뒤면은 확들 직업군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 자기가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뭐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전공 살려가지고 회사를 갔기 때문에 별로 선택의 폭이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잘리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들도 많이 옮겨 다니고 거기에 대한 오블리게이션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밸류체인의 생태계가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들어간 회사가 뭐 올해는 뭐 지난 3년간 잘 나가는 회사였고 앞으로 2년간도 잘 나갈 회사이지만 2년 뒤에는 꼬꾸라질 회사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한다면
그런 회사를 잘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자기의 퓨처 커리어 플랜을 짤 때는 이런 인더스트리의 생태계의 그 변화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사실은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뭐 한 세 가지를 자기가 체크해 봐야 될 거야. 아마 셀프 체크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 뭔지 그거를 한번 잘 이밸리에이션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예,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좋아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성과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하고 싶은 일이 매치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요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트렌드를 자기가 올라타야 될 건지, 그 중에서 자기의 현재 역량,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느 트렌드에, 어느 물결에 올라타야 될 건지, 이 밸류 체인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좀 뭐 정보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회사를 선택한다면 제가 볼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하면 속된 말로 이제 뭐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들어가서 요즘 스탁 옵션도 많이 주고,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장려를 하는 분위기고, VC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실리콘밸리하고의 네트워크도 요즘은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운이라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운이란 요소가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스마트하게 하면 그 운이라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기닝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학업을 더 계속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좀 이런 그 인더스트리의 그 밸류 체인 트렌드를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면 나중에 스타트업을 가더라도 여기에 딱 가서 뭐 한 5년 만에 대박을 치는 그런 확률을 최고로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복잡하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행히도 전공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딘가에 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마다 연초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 행사가, 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에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두 개의 엑시비션이 있어요. 둘 다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참석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둘 다. 그래서 그 해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런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양쪽 다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ES는 라스베가스에서 1월 초에 6일부터 9일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관람객이 17만 명이라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내 업체들도 많이 가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원래 이 가전 쇼였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라 기술 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전자가 슬그머니 이제 빠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테레비나 냉장고나 이런 게 빠지는 건 아닌데 그것도 오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술 중심으로 아까 뭐 말씀드린 3D 프린터이라든지 아니면 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전시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CES에서는 그 네노라는 탑티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키노트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특히 자율주행 같은 거 이렇게 쇼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막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 전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화두였었는데, 그 CES에서 사실은 CES에서 자동차 회사는 손님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등장을 했고요. 하나 달라진 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자기네 그 벌티컬 이코시스템이 아닌 나머지 이코시스템 플레이어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자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뭐 우버를 포함해서 이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디스럽터들이 등장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매도 먼저 맞아라 이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야 이왕 이렇게 바뀔 거면 파라다임 시프트가 될 거면 자 이제는 그냥 보수적으로 계속 방어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앞서서 나가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전시회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포드 같은 우리가 보통 미국의 그 포드죠. 예.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 예.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자동차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역사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포드의 그 젊은 CEO가 강연을 하는데 자기네 회사는 오토모빌 플러스 모빌리티 컴퍼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자기네 했던 사업이 모델이 다 오토모티브로 이제 묶는 거고요. 자동차를 생산해서 파는 거죠. 물론 이제 걔네들도 사실은 그 레버뉴 스트럭처를 보면은 하드웨어만 팔아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도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회사들도 뭐 보험도 끼어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파이낸싱 돈 이렇게 빌려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서비스 이런 것도 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드웨어 팔아서 그러니까 차체를 팔아서 버는 매출이 반이다 이러면 나머지 매출은 뭐 보험, 파이낸싱, 뭐 메인터넌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소프트한 매출이 한 50% 정도는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우버처럼 자기네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그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차하고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왜 모빌리티 서비스냐면 그 사실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통신사들의 전공인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트랜스포테이션을 쓴다는 의미는 물론 오락적인 요소 빼고 자기가 운전을 좋아해서 이렇게 즐기는 오락적인 요소를 뺀다면 간단해요.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죠? A에서 B로 가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가고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효율적으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리인벤션을 우리가 보통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A에서부터 B로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이게 자가용일 필요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의 유틸라이제이션을 통계를 미국에서 이제 보통 많이 내는데 유틸라이제이션이 10%가 안 돼요. 자동차가 자가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사서 실제로 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1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 쓰고 퇴근할 때 쓰고 주말에 좀 쓰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데 그 파킹 스페이스만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도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그러면 리소스를 풀링을 해서 쉐어링을 하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라는 거고 뭐 그런 거에 전형적인 예가 이제 우버 같은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포드에서도 내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비앤비도 그런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그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이번에 그런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런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는 앞에 모바일자가 붙어 있듯이 이거는 주로 이동통신 관련된 전시회입니다. 지금 역사도 굉장히 길고요. 여기도 한 10만 명 정도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르셀로나에서 2월에 보통 열리고요. 통신사들이 다 모입니다. 저희도 크게 부스를 열었고요. 통신사들이. 그리고 슬로건이 이번에 모바일 is everything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는 거죠. 모바일 회사들이. 왜냐하면 모바일이 세상의 전부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생활에 이제 단말기가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는 뭐 알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옆에다가 끼고 살잖아요. 그죠? 뭐 메신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신저 통화, 뭐 이메일 체크, 인터넷 보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위치 정보, 뭐 내비게이션, 뭐 어떻게 보면 하루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거의 90%를 이 스마트폰이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 이제 에브리띵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큰 전시회에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뚝뚝뚝 뽑아 보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이제 그 배포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급률이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90%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 특히 LTE도 보급률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LTE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회사를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저희는 좀 어드밴스드 마켓이고, 나머지 마켓들에서도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옆에 VR이 있습니다. 그래서 VR은 CS 때도 그렇고 MWC 때도 그렇고 이게 마치 0에서 1로 뛴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VR을 쇼케이스로는 좀 하고 뭐 마치 인공지능 소개하듯이 이런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게 널리 사용가 되려면 앞으로 한 5, 6년 걸립니다.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VR이. 왜냐하면 이렇게 아시다시피 VR 같은 경우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서 사람의 이렇게 그 시야를 블락킹하는 큰 이만한 상자 같은 거를 앞에다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도 있고, 실제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그 3D 영화 보듯이 이렇게 어지럼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그냥 그 예시적인 차원에서 등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 보면 이게 2020년, 18년 먼 후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올해 출시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보급될 거다, 이런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대해서, 게임의 플랫폼을 이제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에서 VR로 옮겨가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일단 VR에서 하드코어 게임 같은 거, 소프트코어든 캐주얼이든 뭐 하드코어 게임이든 한번 제대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중독성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빠져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공지능처럼 약간 그 사회적 이슈를 그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이, 또 구글도 그렇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돈이 많은, 투자 여력이 많은 회사들이 벤처들을, VR 관련된 벤처들을 거금 주고 인수를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확 빨라진 거죠. 그리고 컨텐츠 회사들도 심지어 뭐 지금 이 VR 쪽 컨텐츠의 가장 열광적인 데가 누구냐면 딱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하드코어 게임 만드는 데고요. 뭐 일렉트로닉 아츠라든지 뭐 이런 데 포함해서. 또 하나가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는 지금 VR 열풍이 불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스타워즈 나온 것도 그 무비 트레일러 중에 하나가 VR 버전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풀 이렇게 영화를 100% VR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 그분은 이제 나이는 많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총감독이 돼서 그 다음번 스타워즈는 VR 버전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그 할리우드의 그 초대형 스튜디오들이,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VR로 컨텐츠 영화를 찍으려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왕창 들여서 이제 VR을 싣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썬댄스 영화제나 뭐 이런 영화제들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VR 트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시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합니다. VR 공연.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과 예술과 이게 결합되는 그리고 대중성을 가진 미디어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게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태계에서 VR 관련해서 어디를 이렇게 포인팅을 해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스타트업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기존에 있던 업체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이렇게 찍어서 그런 데 들어가든가, 아니면 대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거는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 관련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펙 쌓는다 그러잖아요. 스펙을 쌓으면 사실 스펙이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 스펙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스펙이 가지는 힘은 이제 밖에서 누군가 리크루트를 할 때 이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스펙하고 레퍼런스예요.
스펙하고 레퍼런스. 옛날에는 스펙이 전부 다였는데 요즘은 스펙하고 레퍼런스하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원래부터 레퍼런스가 훨씬 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스펙이라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하나의 그 좋은 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갔다가 그런 ICT의 대기업을 갔다가 다시 스타트업으로 오는 게 저는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패스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패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경험을 쌓고 나와서 스타트업을 한다. 그것도 저는 두 번째로 괜찮은 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두 개는 사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부모님의 좀 더 효도하고 싶으면은 대기업에 먼저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더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으면은 스타트업을 갔다가 대기업 갔다가 스타트업을 해도 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량이 된다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 있다가 실리콘밸리 가셔도 되고 뭐 실리콘밸리 갈 때도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을 갈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에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초대형 IT 회사들이 이게 엔지니어가 부족해요. 엔지니어가 되게 부족해요. 코딩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굉장히 엔지니어들을 되게 부족해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좋은 탤런트가 있다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영어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탤런트들이 워낙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세돌 같은 사람 여기 다 이세돌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걔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리크루터들이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학부 석사 졸업하고 괜찮은 애들 있으면 바로 막 뽑아가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기회다.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은 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실리콘밸리 가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모인 쟁쟁한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이제 그 안에 묻혀가지고 존재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거기 가면 뭐 실리콘밸리 가면 다 이게 뭐 마치 뭐 다단계 판매처럼 점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 내에 하이러키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저와도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전무가 밑에 상무한테 지시하면 군대식으로 딱 내려가서 엑스큐션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실리콘밸리는 다 이렇게 피어들이에요. 컬리그, 다 동료예요. 다 동료. 물론 이제 거기에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피어 수준으로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메바식으로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시 성공하면 해체하고 다시 또 아메바 팀을 만드는 그게 아주 전형적인 그 미국의 요즘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컬처입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 같이 약간 IBM은 많이 바뀌었는데 오라클하고 퀄컴이 아주 별로 가장 나쁜 레퓨테이션이 뭐냐면 이 두 회사가 엔지니어보다 로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 때문에 그런 거죠. 오라클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로여가 많아가지고 하는 일이 특허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네 기술을 쓰는다든지 아니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오라클 DB를 라이센싱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카피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가서 해가지고 수 걸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데가 좀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AI 세 번째 AI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그 다음에 5G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계시는 게 4G LTE이고 그 다음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020년 정도 사용화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하고 로봇입니다. 드론하고 로봇에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돼 있는데 그 우버 택시처럼 이게 사회적인 규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안보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드론 같은 게 함부로 비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함부로 피해갈 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뭔가 이렇게 그 릴렉싱하는 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토모티브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오토모티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레가시한 스타일의 오토모티브가 아니라 거기에 모빌리티 서비스나 이런 좀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셀프 드라이빙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뭐 하나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아마 이 자료는 다 오픈될 테니까 그 관심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그 이렇게 인더스트리의 스냅샷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액세서리 쪽으로 빠르게 확산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각종 블루투스 관련된 그 뭐 이어셋이나 아니면은 스피커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VR 헤드 마운트 360도 카메라 이렇게 패밀리 형태로 이렇게 액세서리 급속하게 그 포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애플샵이나 이런 데 가도 액세서리들이 많지만 그런 액세서리들은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액세서리고 이거 여기서의 액세서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인텔리전트 액세서리 혹은 뭐 액티브 액세서리 그러니까 전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입니다. 통신 기능하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이나 액세서리 쪽으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이 시장이 뜨니까 이 웨어러블 액세서리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금방 레드오션이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는 거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면 카피 금방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루오션 한 6개월 블루오션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레드오션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런 눈에 비저블한 거보다는 인비저블한 거를 하면 쉽게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그런 산업 분야가. 그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뭐 이런 거죠. 빅데이터, 뭐 Io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다만 거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거기에도 맹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하드웨어 센트릭한 거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업체한테 좀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VR 기기가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요. VR은 하드웨어이지만은 아직은 기술 혁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기술과 사람이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어지만 아직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HMD 이 하드웨어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무게가 무겁고 그 다음에 아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360도로 몰입감 있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어지러워요. 3D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장시간 쓰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결 방안들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그거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런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 나왔는데 그 소니에서 그 영화 허에 나온 것처럼 그 이어셋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꽂으면은 자기가 스마트폰을 굳이 안 봐도 얘가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뭐 심지어 뭐 메시지, 전화,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얘가 이제 보이스를 이용해서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허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음성으로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올해 안에 출시를 한다 그러고 시제품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아마 옛날에 블루투스 이어셋 쓸 때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거리에서라든지 자리에서 확인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 디스크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 스마트폰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목을 구부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때가 슬슬 오는 건데 그거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 같은 거죠. 그런 이어셋으로 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이걸로 하고 꼭 봐야 되는 것만 보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많이 했었는데 또 어메이징한 거 또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 156억 장이에요.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56억 장을 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인구 분포도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냐? 절대 아니죠.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인프라를 깔을 때 어떻게 깔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 사실은 페이스북이 관심 있었던 건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아직도 전 세계에 커넥티비티를 제공 못 받는 40억의 인구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커넥티비티를 줘야 되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주려면 무선으로 줘야 되고, 무선은 어차피 중심에 뭔가 허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지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는 드론, 이따만한 드론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population map 가지고 하는 거죠. 가장 최적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엄청난 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정말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들 하고는 있지만 스케일 측면에서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연합전선을 해서 미국 회사나 이번에 알파고 왔었으니까 농담이지만은 하사비스 박사를 이렇게 이화여대 인공지능 센터장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국제적인 공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스케일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의 기본적인 양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즘 딥러닝은 전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알고리즘이야 다 오픈소스로 막 공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웨어러블 그 정도고, 5G는 좀 재미없어요, 사실은. 속도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즈는 아주 다양하게 그 사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B2C냐 B2B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B2C고, 그거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B2B인데, 시장은 아직은 B2B 쪽이 좀 더 커요. 근데 B2B 쪽은 근데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이 또 드론 로봇이라는 게 있었고, 원통형 드론이 하나 있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론이 쿼드롭터 같이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근처에 사람이 잘 못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기계공학, 에어로다이나믹하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론인데 부닥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손에 닿아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킥스타터 형태로 많이들 나왔고요. 자동차 얘기 제가 아까 말로 다 떼운 것 같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SK텔레콤에서 저희 쪽에서 한 건데, 앞으로의 ICT 서비스의 미래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케어라고 해서 comfortable, accessible, reliable, enjoyable 이런 걸 하나의 테마화해서 우리의 2020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우리 커스터머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는 우리의 앰비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는 comfortable, A는 accessible,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주는,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커버리지를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를 손쉽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블한 거는 특히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서 치명적이죠. 여러분들이 셀프 드라이빙 카를 타는데 고속도로를 막 150km로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릴라이빌리티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죠. 세이프티 이슈가 생기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여전히 이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조이어블, 그러면서 VR 같은 걸 포함해서 새로운,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뉴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경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컴포러블은 하루에 데일리 그 라이프를 갖다가 최적으로 가장 컴포러블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고요. 이게 스마트홈도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다양한 그 협업 툴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어떤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단순한 노동에서 지적 노동으로 이렇게 환경 자체를 사람이 지적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억세서블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메디케어, 웨어러블, 그 다음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파트너, 캠페니언 로봇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 좀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트래블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유도가 높아지고 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게 어떤 사람들은 플래닝하는 걸 즐겁다고 생각하고 플래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플래닝하는 시간보다 가서 직접 인조이하는 시간 포션이 좀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플래닝하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게 그리고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로컬리티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인스턴트 액세스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0도 VR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뀔 거고요. 지금도 뭐 무크니 이런 걸로 통해서 온라인 코스웨어 같은 것들이 많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진화 발전된 형태의 에듀케이셔널 머티리얼이 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어 패스에서 그 직업 도메인을 찾는데 좋은 단초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